4월 달에 바뀐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은 입찰 가지고 경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다.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임대할 때 계약서를 잘 써라. 5월 9일 날 바뀐 시행령은 이중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사무실 규정은 건물 등기를 확인했던 절차를 조금 간소화했다. 건설업 관리 규정에는 기술자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거는 아니다. 어차피 기사급은 전문 건설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었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입장에선 조금 기분 나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계설비는 기계설비 나름대로 본인들의 전문 영역을 갖추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2023년도 건설 개정 내용을 한번 훑어볼 건데요. 내용이 많으니까 빠른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2023년도 4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한 가지예요.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하시오. 어렵네. 보면 이거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난이도는 5점, 중요도도 5점. 이 내용을 바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쌍의 커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5월 1일 날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신혼생활을 막 즐기다 보니까 우리 혼인신고 안 했네.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요. 6월 1일 날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됩니다. 근데 정식 부부다, 혼인신고는 법적 부부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이 용어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신혼부부 정부지원금을 주네. 5월 31일까지 결혼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100만 원을 주네. 그래서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우리가 5월 1일날 결혼했으니까 5월 31일까지 결혼한 조건도 오케이. 오늘 혼인신고 했으니까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조건도 오케이. 오늘이 6월 1일이잖아. 신청기간도 6월 30일까지니까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네. 이 지원금을 구청에서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다들 가서 이걸 신청을 했겠지. 그래서 다 돈을 받은 거야. 이 B 부부가 있어서요. 이 B 부부는 이 소식을 늦게 접하고 이제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러 간 거죠. 순서가 21번째인 거야. 20가구만 주는데 B 부부는 돈을 못 받은 거야. 억울하잖아. B 부부의 결혼식은 4월 1일이었고 혼인신고는 5월 1일 날 했던 거예요.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혼식을 5월 1일 날 하고 혼인신고가 6월 1일 날 했다는 거지. 뭐가 이상한데? 5월 31일까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야, 그러면 5월 31일까지 결혼식하고 5월 31일까지 혼인신고 한 사람만 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던 거야. 야, 5월 31일까지 결혼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지원금인데 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알겠는데 5월 31일까지 혼인신고 한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당신은 6월 1일날 신고했잖아. 여기까지는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이랑 똑같은 사례가 건설업에도 있었던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 17조는 이 승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거나 두 개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거나 혹은 하나의 회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물려받는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승계는 다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합병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 건설업에서의 합병은 크게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합병을 해요. 첫 번째는 상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설법이에요. 상법에 보면 174조에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 규정 때문에 회사들이 합병을 하는 거예요. TV 드라마를 보면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우리 회사 자산 가치가 얼마야, 그래서 세금이 얼마가 나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은 이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한 뒤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법을 통해서 합병이 되면 건설법을 통해서 이 실적을 승계받거나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는 상법이라는 법으로 회사가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법은 건설법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지자체에 합병 신고를 합니다. 이 합병 신고는 왜 하는 거냐? 건설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매출 40억짜리 회사와 연매출 20억짜리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이 합병을 하는 거는 상법으로 합병을 하는 거지만 건설법에서 회사의 실적을 합쳐주는 거예요. 자, 12월 1일에 100억짜리 공사가 입찰 공고가 떴어요. 그럼 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자격 조건이 조금은 부족한 회사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합병을 시도한 3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A, B, C가 있었는데 다 합병을 했지만 그 기간이 다 틀렸어요. A는 11월 1일 날 합병을 했고 B는 11월 10일, C는 11월 20일 날 합병을 한 거죠. 건설법을 적용해서 실적을 승계받아야 되니까 이제 한 보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봅시다. A는 11월 15일 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B는 11월 25일, C는 12월 5일 날 합병 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합병 승인을 해주는 게 처리 기한이 10일인가 그래요. 지자체에서 승인이 완료된 시점으로 따지면 A는 11월 25일, B는 12월 5일, C는 12월 15일인 거예요. 12월 1일 날 입찰 공고가 난 거예요. 이 날짜 순서대로 배열을 다시 해봤더니 B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승인이 난 거고 C는 입찰 공고일까지도 이 합병 신고를 지자체에 하지도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A는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야 B, C 너희들은 입찰 공고일이 12월 1일인데 너희들은 이 100억짜리 공사에 입찰 자격이 안 돼. 너희들은 자격 미달이야. B랑 C는 합병이라는 건 말이지 이 상법에서 딱 규정을 해가지고 말이야. B는 11월 10일 날 합병이 된 거고 C는 11월 20일 날 합병이 된 거야. 에이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분쟁이 생겨버린 거죠. 건설업을 양수한 자 혹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건설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합병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승계하는 게 맞다. B랑 C의 이야기가 맞다는 거죠. 근데 개정이 되면서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지위를 승계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A 말이 맞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거죠. 입찰하는 업체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3개의 회사가 다 입찰 자격이 주어졌다면 개정 후에는 A만 입찰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정부 지원금 얘기했었잖아요. 바뀐 규정대로라면 이 A는 지원금을 못 받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연매출 40억의 김 사장 회사랑 연매출 20억짜리 박 사장 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11월 1일 날 합병을 하면서 상법에 의해서 합병을 하잖아요. 그럼 11월 1일이 지나면 이제 상법상 합병을 했으니까 이 회사는 40억 매출의 김 사장이 회사 대표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지자체 합병 신고하고 승인이 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김 사장 회사로 지위가 승계가 됐던 거죠. 근데 이 규정이 생겨버리면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11월 1일부터 김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지위가 생겨야 되는데 건설법에서는 11월 20일 날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김 사장 니네 회사야 라고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가 이도저도 안 되는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죠. 세 번째 상속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신고가 수리된 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연매출 40억의 김 사장이 있었는데 11월 1일 날 사망을 한 거예요. 김 사장 아들이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돼. 회사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 김 사장 아들이 김 사장 회사를 바로 물려받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신고가 수리된 경우 우리 아버지가 하던 사업 안 물려받을 거야 하는 경우는 안 되겠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하던 일을 물려받아야지 지자체 합병 승인을 받는다면 김 사장이 사망한 11월 1일부터 이 회사는 김 사장 아들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피상속인 김 사장이 사망일로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 김 사장의 건설업 등록은 김 사장 아들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 승인이 난 이후에는 무조건 김 사장 아들 거잖아요.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으니 이 공백이 생기는 거 합병하고 양수도 규정할 때 이 기간이 공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속은 이 기간의 공백을 없애주겠다. 이 기간도 그냥 김 사장 아들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라고 만든 거예요. 자, 건설산업기본법은 요거 하나예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은 시행규칙인데요. 5월 3일날 개정이 되고 바로 시행이 됐어요. 왜냐? 중요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22조 이 공사실적 제출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잘못 표기된 거 수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33조 같은 경우는 이 경영지도사분들 관련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넣은 거예요. 이 시행규칙은 아무것도 볼 게 없지만 어떤 특정 양식이 하나 변경이 됐어요. 이거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스템 키스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개정 전에 건설공사대장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건설기계대여업체라고 돼 있죠. 이거 이 내용이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냐 사용하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사유를 가지고 키스콘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도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행규칙도 끝. 자, 다음은 2023년 5월 9일날 개정된 시행령인데요. 첫 번째가 사무실 규정이에요. 자, 기존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둘 것 이렇게 있었는데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 회사가 건설업 등록 기준을 잘 지키고 있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서류 심사하는 거죠. 건축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확인을 해요. 적합한 사무실에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2단계는 직접 실사를 나가서 이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죠. 우리 건물 4억을 짓고 있는데 사용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만들고 또 건물 등기 만들잖아요. 건물은 다 지어져서 완벽하게 사용할 정도의 준비가 되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야 여기 건물 등기 아직 안 났으니까 너 사무실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승인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9월 15일자 건설업 관리 규정 바뀐 내용인데요. 사무실 이야기 나온 김에 미리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건설업을 등록하는 자는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랑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그만 사무실 뭐 전전세 하시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임시로 사무실 놔두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 없고 월세 한 20만원 주는데, 이런 경우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물주가 야 보증금 없으니까 나가라고 할 때 그냥 아무 때나 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로로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용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면 뭐 사무실로 인정한다 라고 표현이 돼 있고, 다른 사업자랑 사무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책상이랑 통신 설비를 준비해야 된다. 사무실의 적격 여부는 지자체 담당이 방문해서 확인한다. 여기 나와 있죠. 소유자가 건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지침은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필수 요소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건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것 때문에 시행령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 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인데요. 제 영상들 중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를 다룬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이게 왜 바뀐 이유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루지 않을게요. 규제의 재검토.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 사업을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겠다. 자재납품은 건설공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상시근무라는 개념이 나오죠. 시행령 별표 2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됐는데 현재 회사에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인정해주겠다. 좀 웃긴 내용이에요. 원래 건설업 규정에는 이중근로랑 상시근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기술자로 있는 사람은 다른 데서 일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자격증 면대. 자격증 면허대여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비 사업자예요. 혹은 화물차. 그냥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 연금하고 건강보험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다른 회사에 자격증을 집어넣고 안 내기 위한 방식으로 가장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입찰 실태조사가 생기면서 입찰하면서 이제 실태조사가 강화됐잖아요. 조직이다 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편법을 쓰다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내기 시작을 한 거야.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회사 직원이에요. 유 실장이 무보수 서비스업 대표야. 저는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이제 등록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제 이름을 가지고 서비스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 지자체에서는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이사라는 직함 자체도 근무하는 걸로 판단을 했어요. 돈을 안 받더라도. 이 경우에 어떤 회사에 데미지가 가냐면 유 실장이 자격증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 이 회사에 데미지가 가고 유 실장이 대표로 있는 이 서비스업에는 데미지가 안 가요. 이중근로 하고 있는 직원을 채용한 회사에게만 처벌이 가기 때문에 이게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열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자가 있는 거야. 이 상시근무의 개념을 너무 세게 적용하게 되면 실제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완화했다. 그러면 이중근로를 허용하는 거니?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장비사업자 이거 뭐 어쩔 거야. 대표이사 이거 어쩔 거야. 아직 정확한 판단이 안 나왔어요. 임대사업자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임대사업자는 오케이인데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과 장비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 이중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니야. 야 어떤 사업은 이중근로가 가능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세부 지침도 안 나왔어. 결국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그 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면 이제 검사까지 받아라. 영업정지와 과징금 이 부과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5월 9일 시행령 바뀐 것도 여기까지 끝이에요.
9월 15일자 건설업 관리 규정 바뀐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시행령 바뀐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게 건설업 관리 규정이에요. 첫 번째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위한 사무실 기준 합리화. 이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건설업 중복 특례 30번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화. 이거 별 차이가 없다. 기존에 있던 거랑 제가 비교해봤는데 뭐 큰 차이 없어요. 건설업 등록 기준 기술자 이 내용이 바뀌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죠. 실내 건축으로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뭐가 바뀐 거냐면 이만큼이 바뀌었어요. 실내 건축 공사업에 원래 기사급이 못 들어갔는데 산업기사 이상이 전문 건설에도 일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건설업 업역 개편 2022년도 이전에는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이 상하 관계였어요. 원청 하청 관계였단 말이에요. 자격증 내용은 제가 경력수첩 편에서 이제 다룰 건데, 종합건설에는 기사급 자격증 들어가, 전문건설은 기능사가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 영역이 엄밀하게 나눠져 있어, 기사랑 기능사는. 그런데 또 업역 개편이 되면서 종합하고 전문건설이 경쟁하는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경쟁하라고. 그러니까 건축기사가 종합건설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전문건설에도 들어가게 된 거야. 자, 예전에는 기능사가 보편적인 자격증이었어요. 저도 건설 기능사가 있어요. 가장 쉬운 게 여성분들 많이 따는 게 건축도장 기능사 있잖아요. 자, 근데 이 기사 자격증은 건축가 4년제 졸업하면 딸 수 있는 게 기사, 전문대 졸업하면 딸 수 있는 게 산업기사. 예전에 그런 틀에 박힌 게 있었는데, 이 기사 자격증은 당연히 전공을 한 고학력자들을 위한 자격증이었는데 이게 보편화가 돼버린 거야. 상향 평준화가 된 거야. 기사 그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내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고학력자가 들어온 거야. 나보다 후배인데 이제 어떡하겠어. 경쟁이 안 되는 거지.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등록이 좀 많아졌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이 경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건축기사랑 기능사가 같은 회사에 있어. 그러면 건축기사는 경력이 짧아도 중급기술자가 돼요. 근데 기능사는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초급기술자밖에 안 돼. 나이가 50대인 아저씨가 기능사를 가지고 있는데 경력이 10년이야. 초급. 건축기사는 건축과 나오고 이러면 중급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 대리인 선임이 전문건설업 에서는 건축기사는 30대만 돼도 중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먹고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야. 이 시절 같은 경우는 기능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문건설에서 나 좀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기능사가 그냥 쭈구리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건축기사가 보편화돼 버리니까. 여기서 하나 더, 이 산업기사. 자, 이 산업기사가 왜 들어갔는지는 제가 나중에 경력수첩 이야기할 때 언급하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바뀐 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인데요. 이전에는 기계 초급이나 혹은 건축 초급 혹은 기능사 2명만 유지하면 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었던 업종이었는데, 이게 조금 변경됐어요. 보유해야 하는 2명 중에서 1명을 필수 기술자로 만들어서 기계 초급이나 혹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빨간색 여기 있죠, 빨간색. 여기 기사급, 산업기사급, 기능장 기술사 같은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1명을 필수로 보유해야만 하는 업종으로 바뀌었어요. 종합건설이나 전기공사업이 좀 이런 시스템이죠. 1명은 조금 높은 등급의 이제 기술자를 요하는 건데, 이런 게 왜 생겼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제가 시설물 유지관리업 이야기를 이제 저번 영상에서 했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토부가 건설업 정책을 만들 때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맨날 만나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설물이 없어졌잖아요. 숙청이 됐어. 큰형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 공사를 계속 야금야금 훔쳐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설비 입장에서는 건설업 가문에서 조금 못난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본인의 전문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은 설비를 겸업하면서 설비 공사를 이렇게 야금야금 빼먹거든. 근데 설비 입장에서는 종합하고 전문 오빠들한테 일을 뺏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자기의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기계설비 건설협회인데 성능점검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냈어. 어이 김씨, 내가 설치해준 기계 그거 잘 작동하고 있어? 이게 건설업종이 아니라 서비스 업종이에요. 건설협회가 하고 있다고. 건축 초급이라든지 건설 관련 기능사를 가지고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을 하던 사람들이 기계설비 영역을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전문건설 하던 사람들이 이런 기술자를 구하지 못하니까, 왜냐 분야가 아예 틀려. 그러니까 기계 전문
전문 분야 기술자를 하나를 딱 해놓으면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이 기계설비 분야를 함부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이 두 명 종합하고 전문의가 이 설비공사를 빼먹으려고 하더라도 건산법 엄마가 막아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000만원짜리 외벽공사를 무면허 업자에게 시공하면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건 합법이에요. 100만원짜리 보일러 공사를 한다. 그럼 이게 합법이야 불법이야? 이거 불법이에요. 설비 나름대로의 전문 영역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 강원도 펜션 사고가 이 가스 시설을 임의적으로 설치해서 불법 시공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 4월 달에 바뀐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은 입찰 가지고 경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다.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임대할 때 계약서를 잘 써라. 5월 9일날 바뀐 시행령은 이중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사무실 규정은 건물 등기를 확인했던 절차를 조금 간소화했다. 9월 15일날 변경된 건설업 관리 규정에는 기술자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거는 아니다. 어차피 기사급은 전문건설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었다. 전문건설에 근무하는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입장에선 조금 기분 나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계설비는 기계설비 나름대로 본인들의 전문 영역을 갖추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2023년도에 바뀐 걸 한번 훑어봤는데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